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죠. 반면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는 편파 판정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어요. 마음에 걸리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땠나요? 누가 봐도 오심이다. 그런 판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이 퇴장이 됐는데 퇴장 당하는 장면을 보니까 백태클이 명백히 있었죠, 사실. 거친 백태클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어떤가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특별히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팀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강팀이 40위권의 한국에게 패배한 거죠. 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장면을 보면 너무 그렇게 이상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가 됐던 토티 대장, 경고 누적으로 대장 당했죠. 그 수비와 공격수가 몸싸움 하다가 토티가 넘어지잖아요. 그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누가 봐도 명백한 반칙이다. 한국 수비수가 반칙했다. 식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양옆으로 달려가면서 몸싸움 하다가 빼앗긴 건데, 넘어진 건데. 그래요. 물론 화면으로 잘 안 잡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반칙이 있었을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 화면상으로는 그게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다리를 걸었다. 옆으로 달려가면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스페인전은 또 어떤가요? 그거 봤잖아요. 라인 안에서 찼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죠. 라인에서 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나간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는 또 나갔을 수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각은 어떤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전에서 편파 판정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 장면으로 볼 때 또 현장에서 또 보는 것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인에서 찼는데 그게 오심이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안 벗어났어요. 그렇죠. 안 벗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겠죠. 라인에 걸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편파 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판도 사람인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지. 편파 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십은 없었다는 거예요. 저거 누가 봐도 저거 반칙이야. 한국한테 유리하게 판정했어.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이변이 연속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팀인 한국이 강팀들을 이기니까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편파 판정으로 널리 알려진 것 뿐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화면상으로는 뭐 그렇게 드러내서 뭐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누가 봐도 오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장면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한국이 어 그래요. 그럼 강팀들 다 이길 수 있냐? 조금 유리한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생기면 2000년대에 이르면 약팀도 강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명성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어도 축구는 전 세계에 널리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경기죠. 어느 나라나 다 좋아하고 다 대표팀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평준화가 됐다는 거죠. 40위권과 10위권 팀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명 빠져버리면 약팀이 강팀을 쉽게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준화됐다는 거죠. 그래요. 한 10위권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뭐 실력이 같다고 보면 되는 거고, 뭐 20위 이상 차이 나면 좀 실력 차이가 나겠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팀이 4위를 하자 편파 판정으로 4위를 했다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된 이유는 피파 랭킹 40위권 정도의 한국이 세계 최강을 다투는 팀들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에게 승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면을 들여다보면 착각으로 인한 오심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파 판정으로 상황에 진출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착각으로 인한 오심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전을 보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누가 봐도 저거는 오심이다.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마라도나는 손으로 공을 쳐서 골을 넣었잖아요. 그것도 문제 안 삼았잖아요. 신의 손이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한국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수비와 공격수가 몸싸움하다가 넘어지는 장면. 그걸 거기서 뭐 누가 봐도 저거는 반칙이야 이러는 게 보이냐는 거예요. 골 라인에서 참 슛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 설사 안 나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안 나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부당한 판정을 내렸다. 누가 봐도 저거는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으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전의 장면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편파 판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것은 오심이다 단정 지을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 전문가가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글을 쓰니까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니겠죠.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면서 봤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스페인 선수가 라인에서 찼는데 그거 안 나갔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나간 것처럼 보이긴 한다마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또 서서 오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편파 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에 딱 닿았을 때 쳤는데 발로 찼는데 인간이 시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오심은 홈팀이 아니더라도 월드컵 경기에서는 늘 있는 오심이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특별히 막 저거 편파 판정이다라고 말할 오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장면을 하나하나 보라는 거예요. 실상 한국 경기에서는 이 판정은 누가 봐도 오심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없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오심이야. 그런 장면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게 간발의 차이로 오심이었다 하더라도 착각으로 인한 오심과 누가 봐도 부당한 판정은 다른 것이다. 완전히 안쪽에 있는 거예요.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효골 처리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거 뭔가 있다. 부당한 판정. 누가 봐도 부당한 판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당시 패배한 강호팀에 속한 국민들이 약체팀이 한국팀에 패한 것이 너무
피한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퍼뜨리는 루머로 보인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약체팀에 당하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요? 편파 판정이죠. 우리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 편파 판정 때문에 졌다. 그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런 장면들은 얼마든지 나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거기 50이라 하더라도 딱히 그 부당한 판정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은 그러한 국가의 국민들이 패배한 것이 창피하여 퍼뜨린 소문일 수도 있다. 아마도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편파 판정 논란에 크게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피하기도 하고 막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저런 허접한 팀에 패배할 수 있냐 이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홈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심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홈팀에 부당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홈팀과 상대방 팀이 경기를 해요. 그 심판도 사람이잖아요. 꼭 홈팀을 이기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홈팀에 뭐 부당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 관중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홈팀에 관대해지고 상대방 팀에 엄해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죠. 심판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홈팀을 무조건 이기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홈팀에 대해서는 좀, 내가 그 신경을 많이 써서 부당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팀에 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홈 어드밴티지의 실체의 핵심은 이러한 심판의 감정으로 보인다. 감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애매한 상황이 전개됐다. 라인에서 발을 찼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라인에서 발을 찼다. 판단 내리기 어렵다.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홈팀이 유리하게 판단 내린다는 거예요. 홈팀이 부당한 판정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수비와 공격수가 막 달려가요 옆에서. 넘어졌어요. 상황이 애매해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홈팀이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홈팀이 유리하게 판정이 난다는 거예요. 꼭 누구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홈팀이 부당한 판정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판정이 과연 이전에 월드컵이 과연 없었냐 홈팀에. 아닐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어져 왔을 거라는 거예요. 다 확인 안 해봤지만 그 정도 판정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경기에서만 문제가 됐던 거는 한국이 지나친 약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지나친 강팀이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요. 하지만 이는 감추어진 것이어서 함부로 특정하여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이글스리는 홈 어드밴티지는 있을 수 있는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들은 나는 그런 적이 없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그렇잖아요. 스페인에서 라인 위에서 찼는데 나는 편파 판정 한 적 없다. 내 눈에 볼 때는 그때 분명히 밖에 나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또 토티가 넘어졌는데 그 토티가 잘못한 거다. 수비수와 이게 몸싸움하다가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달라 했다. 내가 무슨 편파 판정했냐. 저 사람 토티가 나쁜 놈이다.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것이 된다. 그것도 애매하다 보니까 상황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오심은 오심이었냐?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여간 홈 어드밴티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홈팀의 백태클과 같은 위험한 반칙을 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홈팀의 유리한 판정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응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홈 어드밴티지가 실체가 있냐 없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심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홈팀에 불리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되지. 그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팀에 불리한 판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된 판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홈팀에 많은 관중들이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홈팀에 좀 부당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상대방 팀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게 좋아요. 심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좀 이렇게 홈팀과 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때 막 편파 판정 이러니까 그 국가의 국민들도 이제 뭐 굉장히 화가 나겠죠. 기분이 안 좋고. 근데 그러면 편파 판정이다. 그 말을 듣는 국가의 국민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잘못한 게 있냐.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생산과 소비를 쓰는 이걸도 사실은 생산과 소비 쓰는데 이 축구를 분석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걸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한번 보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 딱 이건 부당한 판정이었다. 누가 봐도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최할 때는 그 정도 일이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한일 월드컵 분석 결과이다. 피파는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였으니 홈 어드밴티지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 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죠. 비디오 판독도 도입하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홈팀한테 진 뒤에 어떡하겠어요. 뭐 심판도 사람인데. 그러한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경기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기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했으면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한국에 다 이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홈 어드밴티지는 주어진다. 심판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그게 정상적인 경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기가 안 되면 심리적으로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자.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되겠죠. 북한의 핵 개발은 중단되었지만 도발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한국에는 북한을 꼭 살펴봐야 되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 북한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한국 사회에. 1998년 8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셈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핵을 개발하면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또 수단이 필요하죠. 북한은 미사일을 선택한 거죠. 미국과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북한은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술수였다. 이건 뭐 이건 다른 얘기인 거죠. 슬슬 다시 도발을 시작하는 거죠. 한동안 도발 안 하다가 지원받아야 되니까. 그 당시 핵 개발을 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실시할 수 없었다. 그래요. 핵 개발을 할 때 병행해야 할 것이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한 수단으로는 폭격기와 미사일이 있는데 폭격기를 개발하자면 스텔스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북한에게 스텔스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었다. 북한은 전투기나 폭격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개발하기 쉬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던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할 때 한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눈치채고 지원을 즉각 중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게 뭔가요? 그 핵 개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목적이 뻔한데 눈치를 채고 빨리 중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발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98년부터.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비정과 어선을 지속적으로 침범시켰다.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은 고속정과 충돌 기동을 시도하며 교전을 일으켰다. 교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99년부터. 군대와 군대가 교전한 거잖아요. 그전엔 그런 교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99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군대와 군대가 교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 해병은 초기함과 고속정을 투입해 대응했고 결국 북한 경비정 한 1척이 침몰하고 5척이 대파되었다. 북한군은 약 50명의 사상자를 냈고 한국 해군은 경미한 손상과 9명의 경상자만 발생했다. 제1영편 해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이는 6.25 전쟁 이후 남북 정규군이 정면 충돌한 첫 해전으로 한국 해군이 전술적 우위를 입증한 사건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999년에 북한은 유엔군이 설정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50년 동안 유엔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교전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왜 하필 1999년 교전을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교전을 일으켰겠냐는 거예요. 1999년에 이르면 식량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 어느 정도 경제 성장한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식량과 석유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러시아, 중국, 중동, 동남아 등의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요? 돌파구를 찾았다. 식량난을 해결할. 그럼 한국과 유엔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자기 목적대로 하는 거죠. 또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과시하면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 외화를 벌기 시작했다. 그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수출용, 그 외화벌이용이 있고 또 핵무기 개발용이죠. 유엔과 한국을 대체할 수단을 찾은 북한은 그렇죠. 대체할 수단을 찾았죠.
한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며 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개혁 개방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그런 거예요. 그 위기를 넘기려 했던 거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결승전이 있던 날 NNL 무효를 주장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또 도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월드컵 결승전에.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고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가 사단 기동을 하던 중 북한의 기습포격을 받았다. 교전은 약 30분간 이어졌고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군함을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묵지전. 한국군은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북한군도 등산곳 684호가 파괴되고 13명이 전사했다. 6.25 전쟁 이후 남북 간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해상교전이었다. 이와 같은 해상교전이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김대중은 2000년 6월 중순 막대한 자금과 전략물자를 비밀리에 북한에 보냈다. 또한 2000년 6월 말 평양에서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을 월드컵 결승 전날 일으킨 것이다. 한국과 유엔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북한은 명백히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받을 것은 다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 결승 전날 전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군대와 군대 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끝을 내자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축제날에 한국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끝내자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연한 사고다? 아니라는 거예요. 99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끝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국한테 꼭 말로 해야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2000년 6월 중순 막대한 자금과 전략물자를 비밀리에 북한에 보냈다. 받을 건 다 받았다 생각한 거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일으킨 위기 조장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교전이라는 수단은 매우 극단적인 수단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대중 이전에는 교전을 벌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테러는 있어도. 굉장히 위험하죠. 교전이 왜 위험한가요? 일종의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도. 근데 김대중 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정리하자.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삐라 살포나 선박 납치와 같은 교전보다 약한 테러 행위도 있는데 굳이 교전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아마도 1994년 김영삼이 유엔군으로부터 평시작전권을 회수한 일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평시작전권을 김영삼이 회수했죠. 이것도 아마 큰 요인이었을 거다 보는 거예요. 평시작전권을 유엔군이 지니고 있으면 그 전에 유엔군이 지니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미군이죠. 유엔군을 상대로 교전을 일으킨 것이 된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평시작전권이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으킨 교전은 한국군을 상대로 일으킨 교전이 된다. 교전을 일으킬 때의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교전을 일으켰을 때 미군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김영삼이 굉장히 큰 실수했다는 거예요. 북한 유엔에 가입했죠. 90년대. 유엔군을 상대로 교전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유엔국 회원국이. 근데 지금 이제 일으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94년 이후로는. 다 그 작전권을 회수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회수하려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죠. 김영삼이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죠. 회수 안 했으면 뭐 다른 식으로 어떤 뭐 위기를 조장했을 가능성은 커도 유엔군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994년 이전까지는 교전이 실제로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북한은
정부라고 하여 우호적으로 대하고 반북 정부라고 하여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보라는 거예요. 전략 문자까지 보내줄 정도로 친북 정부였잖아요. 김대중 정부가. 근데 그전에는 일으키지 않던 교전을 일으키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필요에 따라 우호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요. 저 필요에 따라 한국을 그래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의지 같은 거는 우리가 잘하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 이제 위기 조정이 필요해. 그냥 뭐 교전을 일으키든가 뭐 테러를 일으키든가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요. 이제 그러면 국내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껍데기 세력이 있다 했죠. 껍데기 세력. 김대중 정부 시절 한나라당 대표 인사는 다음과 같다. 한 대충 한 10명만 말해봐 이랬죠. AI에 10명 얘기했죠. 이회창 당시 총재였죠. 한나라당. 불명이다. 정체를 알 수 없다. 사법관료 출신이다. 민주당계 인사는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하라 했겠죠. 그 외에는 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김윤아는 민정계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 김문수는 이제 공산주의 계열 인사죠. PD. 이한동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민정계, 서청원 껍데기 세력, 민주당계, 최병렬 YS계 껍데기 세력, 김덕룡 YS계 껍데기 세력, 이재호 공산주의계 인사, 강재섭 민정계, 박근혜 껍데기 세력. 박근혜는 뭐 특별히 분류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AI가 판단해서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한 거죠. 아마 박근혜 행적을 보고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한 모양이죠. 과거 민주당 계열 인사들은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요. 과거 이력만으로 AI인 재민아이가 분류하였으니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과거 이력만으로 봤으니까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 속내를 어떻게 알아요. 그 이력만으로 볼 때는 껍데기 세력이 다수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박근혜는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했는데 AI 자체 판단이다. 과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으로 분류된 이는 김윤환과 이한동, 강재섭 세뿐이니 껍데기 세력 인사로 세뿐이다. 셋밖에 안 남았죠. 예전에는 다수였는데 민정당 계열이 민정당일 때는 이제 김대중 때 이러면 이제 소수파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대표 인사를 근대국가 수립 인사를 대표하는 그 민정당계 인사들은 소수파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 세력 인사로는 서청원, 최병렬, 김동영, 박근혜 내수로 가장 많다. 공산주의 계열 인사로는 김문수와 이재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도대체 이 당은 뭐 하는 정당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껍데기 세력 인사가 다수고 전형적인 껍데기 세력 정당인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김대중 때 이러면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그랬던 거의 이제 제거가 거의 다 됐죠. 거의 남아있는 이들이 거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회창은 성향을 알 수 없는 인물로 처리되었다. AI가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법관 출신이니까 그래요. 어떤 인사인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죠. AI가. 껍데기 세력이 다수고 공산주의 계열 인사도 섞여 있으니 성향을 알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 전형적인 껍데기 정당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막 이래저래 막 섞여 있죠. 그래도 껍데기 세력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껍데기 정당의 모습이죠.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천년 민주당 대표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일단 껍데기 세력을 했죠. 근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과거에 공산주의 이력이 있었고 하는 정책들을 보면 공산주의 경제 정책이 대거 도입이 되죠. 김영삼은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공산주의 견해를 많이 수용했는데 작전권 해소하고 반일하고, 경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수용을 안 했는데 김대중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김대중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하여간 뭐 특별히 일단 성향이 없는 걸로 분석을 했는데, 또 김대중도 친북이었죠. 일단 뭐 껍데기 세력을 분류했죠. 뭐 건노갑 하나가 박상철 이런 사람들은 껍데기계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대철 이런 사람들은 껍데기 세력인데 꼭 김대중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껍데기 세력으로 분류되죠. 노무현 오히려 김영삼계였는데 또 김영삼과 헤어지죠. 껍데기 세력이 다수였어요. 민주당도. 아직까지는 이제 껍데기 세력이 주류였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인재는 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죠. 민정당계 출신. 가장 그때 유력한 대선 후보고, 이회창과 결별하죠. 한나라당과.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계가 스카우트를 한 거죠. 대선 후보로 키우려고.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해찬, 김건태, 김민석은 이제 공산주의계 인사죠. NLPD계. 근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는 아니었죠.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우며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지만 그들이 당을 장악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당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근데 이제 뭐 미래에는 그 사람들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죠. 대거 영입했으니까 공산주의계 인사들을.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새천년 민주당 역시 껍데기 세력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뭐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로 분류되는 이인재는 김대중에 의해 영입되어 새천년 민주당 당원이 되었다. 당시 이인재는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는 뜨는 인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인재가 영입될 때만 하더라도. 노무현도 그 당시에는 이인재의 명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인재는 그 직전 대선에서 아주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입을 했죠. 여당이나 야당 역시 껍데기 세력이 다수이고, 여당이 새천년 민주당의 당 운영을 껍데기 세력이 쥐고 있었으니 김대중 정부 시절 역시 껍데기 세력의 전성기였다. 껍데기 세력이 뭐 여당 야당 다 장악하고 있으니 다수이고, 여전히 이제 껍데기 세력의 전성기가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